예, 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유류분과 유류분과 보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강의할 거를 바로 보지 마시고 요 앞에 제가 유류분 보험과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보험금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없이 곧바로 들어가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닙니다. 전문 유튜브로 해가지고 한 달에 수익을 올린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상속을 전문으로 하니까 올해 이제 만 13년 차 밥만 먹고 이제 상속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일반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리고 물론 당연한 거겠죠. 우연히 유튜브를 다른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봤는데 저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하면 어떨까 해서 하는 좀 개인적인 욕심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전화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원래 처음에는 스마트폰 제가 노트9을 쓰는데 딸이 준 생일 선물로 사준 삼각대에다가 스마트폰만 달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셔서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무선 마이크 소니 거는 거의 80몇만 원대랍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사기에는 조금 오바고 과분한 것 같고, 그래서 코스트코 가서 20몇만 원짜리 마이크가 있는데 그게 좋아 보여서 그거를 갖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칠판만 딱 보이게 하니까 좀 답답하시는 것 같아서 거리를 띄우다 보니까 좀 소리가 멀다고 안 들린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댓글도 달아주셨고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사항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살짝 땡긴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들으시다가 답답하다 또는 소리가 조금 안 좋다 의견을 주시면 가능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전문 유튜버처럼 무선 마이크 달고 조명 설치하고 사실 지금 조명도 없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냥 불 켜고 찍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사되지 않습니까? 반사되는 게 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전문 유튜버로 하면 이걸 싹 갈아엎고 새로 보기 좋게 하고 심지어 전자칠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시설이 열악하고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강의 내용이 다른 데서 듣기 쉽지 않다. 제 강의를 듣고 좀 배울 점이 있다. 정보를 얻어서 도움이 된다. 그럼 그걸로 시설이 안 좋은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제가 봐도 전문 유튜버들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개인적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로 누구처럼 몇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 유튜브만 해도 지금 방문자 수가 160만 정도 됩니다. 상속 전문 블로그인데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유튜브는 사실은 방문자 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변호사님도 계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류분. 그리고 보험금 관계입니다. 이 보험금이 상속에서는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유료분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상속재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 수익자가 피상속인, 공란 또는 공동상속인,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특별수익으로 봐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특별수익자에게 추가적인 이득을 챙겨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에서도 상속재산으로 하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순상속분, 우리가 말하는 구체적 상속분이죠.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쪼개서 순상속분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유류분도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틀리냐? 아까 한번 말씀드릴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상속인으로 딱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누구, 일람 딱 지정하면 이거 사인증명이라고 해요. 사인증명이기 때문에 이게 기초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뒤로 삐져나가네요. 보기 불편하시니까 앞으로 쓰겠습니다. 자, 특별수익의 문제가 됩니다. 보험금이. 그래서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사인증명으로 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류분이 들어왔을 때 유류분 반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반환 순서는 유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증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증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런데 반환을 해야 될까 합니까? 판결이 만약에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증여 재산에서 먼저 반환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남에게 집 10억짜리 집을 증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이 이제 유증이죠. 5억짜리를 유증했습니다. 근데 유류분 반환이 1억의 유류분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일남이. 네. 그러면 어디서 반환하냐면, 이 둘 다 증여라면 비율대로 여기서 3분의 1, 여기 3분의 1. 그래서 1억에 대해서 6,660만원, 여기 3,330만원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유언하고 유증이 엮여버리면 여기에서 1억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유증 순서, 유증 먼저 반환해야 된다는 유류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유증 먼저, 이 5억에서 먼저 1억을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분으로 엎질 일이 없습니다. 이게 둘 다 중요하면, 또 둘 다 유증이라면 3분의 2, 3분의 1 해서 여기서 3,500만원 주고 이 집에서 6,666만 7천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해주면 되는데, 이게 증여고 이게 유증이다 보니까 여기 1억이 나갑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든 다른 거든 농무가 어떻든 간에 연금보험이든 이 보험금은 사인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류분의, 그러니까 특별수익, 상속재산과 똑같이 특별수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걸 사인증여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 경우 사인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재산으로부터 먼저 유류분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속인의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했을 때 문제입니다. 근데 며느리, 손자, 제3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유류분과 상속에서 보험금이 가장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두 개를 보자고요. 상속재산권은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급배석에게 대한 증여가 상속인의 증여와 다르지 않을 때는 이를 상속으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평의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 그래서 보통 이게 특별수익으로 갑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 근데 유럽으로 가면 1114조가 있습니다. 이 1114조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제한 없고, 기간의 제한 없이 10년 이전 거도 다 반환자산에 포함이 된다. 기초재산에. 어떤 분들은 10년 이내 것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소멸시효에 관한 10년, 뭐 이번 침해된 사실 안 나로부터 10년을 마치 증여 사실 안 나로부터 10년으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10년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상속세를 낼 때 10년 이전의 증여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상속재산에. 예, 그래서 계산을 뽑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증여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세금 문제고 유럽에서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인한테는. 근데 이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1114조에 뭐라고 했냐면 1년 이내 증여만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유럽은 침해 사실을 알고 증여를 받은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본물이고 이게 단서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만약에 이게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제3자로 가버리면 이럴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남은 상속재산은 남는 겁니다. 뭐 뺏길 일이 없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증여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반환하는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만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은 그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누가 가져간 거를 뺏어오는 겁니다. 이게 뺏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대한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면 당사자가 며느리 손자가 되어버리면 며느리 손자가 피고가 됩니다. 며느리 손자에서 뺏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아들에 대한 증여를 보면 아들한테 뺏어오는 겁니다. 자, 며느리 손자를 보면 며느리 손자를 제3자로 가면 1114조가 발동합니다. 1년 이내 증여만 며느리와 손자가 1년 이내 받은 것만 저게 됩니다. 반환대상이 됩니다. 유럽은 침해 의사가 있는 것. 유럽은 침해 의사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경우 소유권 넘겨줄 때는 뭐 가진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악의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피해 상속인이 가서 수익자를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며느리 손자는 저는 몰랐는데요? 이런 끝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이거입니다. 이거는 1년 이내 증여냐 아니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험금을 아까 사인 증여를 본다고 했습니다. 유럽은에서도 사인 증여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 증여가 됩니다. 당연히. 그죠? 상속인인 경우 당연히 특별수익이고 유럽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자, 제3자인 경우도 사인 증여를 볼 것이기 문제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을 하면 그거는 사인 증여로 가서 유증과 똑같이 반환 순서에서 최일선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가지고 사인증여로 볼 거예요. 사인증여가 되면 무조건 이로 들어갑니다. 1년 이내. 왜? 증여 시점 자체가 사인증여라면 증여 시점 자체가 사망 시점이거든요. 사망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1년입니다. 이건. 유형과 똑같이. 피상속인이 며느리하고 손자에게 보험금을 유언을 했다. 유언을 하면 무조건 유언 반환 대상입니다.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도 그렇게 볼 것이냐는 문제예요. 보험금 바꿨을 때도 이거를 사인 증여로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는 또 다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유류분의, 그러니까 보험금에 대한 유류분의 독특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수익자 지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2000년 1월 1일이라고 보겠습니다. 1월이 헷갈리니까 전날이 1월 15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상속이 사망합니다. 이날이 2022년 1월 7일입니다.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야 되는데 미루겠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 왜 리허설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본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2020년 그냥 7월 5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1년을 계산하면 이 시점이 되겠죠. 2021년 7월 5일이 1년이 됩니다. 피상속인 상황에서 보험금이 수령됐습니다. 보험금 1억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2022년 8월 5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익자가 제3자 며느리 손자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를 사인증여로 보면 요때 그리고 발생이기 때문에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반환대상이랍니다. 유류분 반환대상. 기초재산에 들어가면 그만큼 유류분이 늘어납니다. 이게. 왜냐면 뭐 1억이다. 근데 유류분이 5분의 1이다. 그러면 보험금이 1억이기 때문에 기초재산에 들어가면 유류분만큼 2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2천만 원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네. 사인증여가 아니고 증여다. 그러면 증여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이 앞에서 증여한 거냐, 이 뒤에서 증여한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 앞에서 증여를 했다면, 유름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뒤에서 증여를 했다면 유름반환 대상입니다. 왜?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자, 증여 언제 받았냐? 이때 받았습니다. 그죠? 자, 사망한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초재산에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이 증여에 관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에 대한 거. 1979년 1월 1일 유류분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반환 대상을 잡을 때 이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전에 증여가 됐는데 등기비 이후에 됐을 때 반환 대상이 아니냐. 두 번째, 그 증여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사망한 경우, 이럴 때 상속재산 여부, 기초재산, 상속재산 또는 특별시기 여부. 네, 요게 있고, 세 번째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다 틀립니다. 요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증여의 그 의사가 있었던 시기와 등기 시점, 이게 실행이죠. 실행 시점에 대해서 요게 다 틀립니다. 조금씩. 요거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시간 내서. 근데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유류분에서는 증여 시기를 언제를 보냐면 이때로 봅니다. 이때를 놓고 기초재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1년 이내 증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증여 시기를
증여 시기를 수익자 지정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했는데 효력만 나중에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여 시기를 이때로 봅니다. 이때로 보다 보니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3자한테 지정이 되면 실제로 사인증여의 논리가 개입이 돼서 상속재산 분야에는 사인증여의 논리가 개입이 돼가지고 상속에 대한 증여인지 아니면 완전히 제3자인지를 봐가지고 이제 특별수익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뺏어오는 문제거든요. 유류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틀립니다. 이게 1114로 발동하게 되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기초재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익자 지정일. 만약에 이 다른 사람이었다. 만약에 아들이었다. 일남이었다가 이날 변경을 했습니다. 며느리로. 그럼 이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아들이었으면 당연히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바뀌게 되면 이날을 기준으로 유류분에 반환 대상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고요. 이렇게 이날을 기준으로 이 특별수익을 제3자 며느리에 대한 이날을 기준으로 특별수익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1114조 1년 이전 증여입니다. 사인증여를 안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그 보험 수익자 변경은 사인증여를 보지 않는다. 유류분에서는 제3자에 대한 거는 상속에 대한 건 제3자로 보지만 상속에 대한 제3자에 대해서는 사인증여를 보지 않고 특별수익으로 본다. 그 시기, 기준 시기는 수익자 지정일이다. 이겁니다. 이날. 그러니까 보험계약 때 몇 월 며칠자로 수익자로 들어갔느냐가 증여 시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1114조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3자로 지정된 경우에 수익자가 보험 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는 수익자 지정 시기를 기준으로 시기를 기준으로 1114조를 적용합니다. 예. 이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정리된 겁니다. 예. 간단하죠? 예. 말을 이제 뭐 부연 설명을 하고 배경 설명을 하니까 좀 길어졌을 뿐입니다. 예.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1114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되겠죠. 특별수익이 아니다. 특별수익이다. 이렇게. 특별수익인 경우는 두 가지겠죠. 사망했습니다. 1년 이내 변경되거나 지정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특별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제3자가 하더라도 1년 이전인데 악의인 경우. 단서전. 유류분의 침해 사실을 알고 증여한 경우. 유류분권자를 침해해서 알고 변경한 경우. 악의. 1114조 후단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특별수익으로 걸렸습니다. 그래. 특별수익이야. 인정해. 자, 판결이 또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판결이 인정하는 걸로 났습니다. 자, 아버지가 보험료를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1억을 냈습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한꺼번에 1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어머니가 내다가 요 뒤에서 아버지가 냈습니다. 또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특별수익이 얼마냐는 겁니다. 이 1억이라고 보자고요. 보험금이 1억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1억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1년 이내 돌아가시기 한 5개월 전에 수익자를 바꿔버리니까 특별수익으로 들어갔습니다.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특별수익이 얼마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학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학설이 학설이 보험금이다. 보험금 1억. 보험금이 1억이죠. 1억 받았습니다. 1억이다. 이게 한 학설이 있었고, 두 번째 학설은 보험료다. 아버지가 3천만 원의 보험료를 1억짜리 사망보험을 들고 보험료 내겠다가 3천만 원이니까 이거 아니냐 결국 3천만 원이다. 보험료로 보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보험금 있죠. 여기다 곱합니다. 그 전체 보험료 곱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저는 반영합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여지가 없고, 이것도 설명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1억이다. 총 보험료가 3천만 원 냈어. 근데, 어머니가 1천만 원 정도 냈고, 아버지가 2천만 원 냈어.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특별수익이 6,660만 원입니다. 그죠? 3분의 2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논문이랑 뭐 이렇게 뭐 실무제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가 맞느냐는 거죠. 뭐가 맞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신다. 여기는 2억, 여기 3천, 여기 6천, 6,660만 다 틀려집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걸로 특별수익을 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급받은 사망보험의 전체 보험료 중 피상속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을 곱해버리면 그게 특별수익이 됩니다. 자, 일부는 이렇습니다. 상속자산분할은 그냥 일로 갑니다. 일로. 사회증명. 사회증명 그냥 두 번 없이 일로 가버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뭐 계속 변경이 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판례가 있지만, 어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 안 해주는 판결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 세 번째 학설, 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령과 자꾸 이번 타임은 이상하게 화면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여기서 크게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려면은 상속자산분할의 전체적인 법리라든가 이번에 전체적인 법리, 특별수익의 개념, 상속인과 제3자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뭐 보험의 성격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방대합니다. 생각보다. 그거를 다 이해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여기 딱 제가 정리하는 거 요거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상임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의 거. 제3자 며느리나 손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받은 거를 밀어붙입니다. 그냥. 그래서 상속인의 특별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합니다.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정이 돼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상임인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있는 경우는 1114조를 적용을 해서 1년 변경 시기가 1년 이전인지 1년 이후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 이내라면 바로 이 논리 전체 보험금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전체 보험금 곱하기 전체 보험료에서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를 곱해버리면 특별식이 나옵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모르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실무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결론이니까요. 과정 몰라야 됩니다. 저희가 서면 쓰는 사람들이라면 알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알면 그때 본인한테 닥쳤을 때 찾아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두 세트 나눠가지고 사망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평일날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올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일요일입니다. 어제 저희 대표님하고 오천에 낚시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낚시 가게 돼가지고 어제 못 나오고 오늘 일요일인데 출근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하루에 하나씩 촬영하진 않습니다. 주말에 나오면 3개, 많게는 4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한 번에 다 올리면 또 언제 이 유튜브 촬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올리진 않고 일주일에 하나, 많은 2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 날 촬영한 것 같은데 왜 안 올라오지? 왜 일주일 있다 올라오지? 좀 쉬라고 그러고 이제타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타는 다시 한다고 그러더니 안 올라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안 올라와.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좀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좀 기다리시고 일색타 들으면 이제 일색타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하고 이제 맞는 경우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근데 조금 이렇게 텀을 갖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마지막 섹타가 촬영하다 보니까 안내 문자가 꺼지고 갑자기 휴대폰이 확 꺼져버렸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뭘 생각하냐면 유류분 방어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경향이 이게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방어하는 거를 현재까지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류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이게 아마 한 섹타로는 안 되고 몇 섹타 나눠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현재로서는 이런 방어 어떻게 하면 이런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런 방어 방법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